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해설 3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3부와 4부는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문학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시험지의 순서, 구성상 이번 시간은 이제 시가 중심으로 현대시와 또 수필이 엮여있는 갈래복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를 공부할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가 중심이죠, 그죠? 그 다음 시간 제 4부는 소설들만,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공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계속 반복되는 패턴대로 4개의 세트가 문학에서 출제가 됐고 17문제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4개의 세트에서 17문제,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구성이 뭔가 하나 복합 세트로 하나가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현대 시가 고전 수필하고 엮여있는 갈래 복합이 나온 거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3개의 어떤 단독 장르 세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갈래 복합은 예를 들면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이번에는 현대 시가 고전 수필과 엮였지만 예를 들면 현대 수필이 고전 시가하고 엮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합들이 가능한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총평에서도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문학 이번 시험 여러분 보고 전체적인 큰 느낌은, 문학에 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낯선 작품들, 투성이네. 맞습니다. 전부 굉장히 낯선 작품들로 다 구성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문학이 상대적으로 독서가 매번 굉장히 어려웠던 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난도가 낮았던 편이기 때문에 문학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느꼈을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본 수능에서는 이런 낯설음을 경험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해서 알고 있는 작품들, 또 특히나 연계 출제 이런 거랑은 상관없는 이 회차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새로 그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막 감상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지만, 본 수능 때는 우리가 수능 특강 문학과 수능 완성해서 철저히 열심히 공부해 놓은 그런 작품들이 한 절반 정도는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자신감 있게 지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자, 오늘 이 3부와 4부 문학 시간에도요. 또 그리고 저는 이제 5부에서 화작으로 또 여러분 화작 선택한 사람들은 함께 만날 건데, 늘 그렇듯이 이제 왜 맞고 왜 틀린지를 넘어서 지문과 문제를 보는 깊은 내공을 함께 기르는 시간으로 함께 가도록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18번에서 22번이고요. 갈래 복합 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나, 다가 있고요. 딱 보니까 가는 현대시, 나도 현대시. 그 다음에 다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그 자체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읽어보는 순간 이건 고전 수필이구나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현대시 가를 시작하는데 낯선 작품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도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을 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요령을 피우지 못하는, 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이번 해설에서는 시범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 지금 19번 문제의 보기를 보세요. 보기를 참고할 때 A,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내놓고 가 단독 문제가 나왔어. 그지? A, B, C로 각각 1, 2, 3년을 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 가, C에 대한 해설에 해당되는, 해제에 해당되는 보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먼저 보고 작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진다는 걸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문제 풀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거니까 이 해설을 보면서 이걸 먼저 읽었을 때 효용에 대해서 혹시 실감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 시험 때 이런 보기가 있다면 먼저 읽고 작품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훨씬 더 수월하게 지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이 시는 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석정의 시. 신석정은요, 원래 우리가 신석정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전원시인, 그죠? 목가적인 전원시인. 목가적이라는 얘기는 목동이 부르는 노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전원 생활에서의, 자연 속에서의 그 한가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시인이지만, 그러나 신석정은 일제강점기에 또 그 후에도, 광복 후에도 뭔가 어두운 사회상에 대해서 사회적 발언에 해당되는 시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대표작들은 주로 전원적인 성격의 작품들입니다만 신석정은 막 올곧은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런 시인의 지금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대표작 이외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을 볼 수 있는 시거든요. 이 가는요. 이 시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 이게 뭐냐면 이제 달래꽃인 거지, 그지? 다른
소재들도 많이 등장합니다만 특히 이제 중심이 되는 건 달래꽃이죠. 자,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작품의 주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작품으로 들어가면서 읽을 때 중심 소재에 해당되는 자연물을 통해서 결국 이 시인은 이 시에서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을 얘기하려 하는구나 라는 걸로 이 보기가 주는 어떤 해석의 그 디딤돌을 여러분이 딛고 작품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됐지? 시적 화자는 여린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영속적으로 삶을 영위해온 민중을 떠올린다. 다시, 여린 자연물의 모습이라는 게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이 여린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보지,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영속적으로 삶을 영위해온 민중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여린 자연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을 떠올린다 이거죠.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인 민중이, 자,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예요, 민중이. 그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긍정적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민중의 미래는 밝은 형태로 드러나 있을 테고요. 그렇게 밝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 같은 것들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게 바로 연대와 화합인 거지. 그치?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자연물에 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자연물이 민중을 상징하는 것이다.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체인 민중을 상징한다는 걸 여기 보기가 준 거니까 그러면 자연물들이 다른 자연물들과 연대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결국 역사를 끌고 가는 주체로서의 역할로 등장한다라는 어떤 그 해석의 방향을 우리가 이 보기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러고 나면 작품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가로 갑니다. 뭘 기초해서 작품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막상 낯선 작품이지만 해석의 방향이 우리한테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거야.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 자, 달래꽃 나왔어요. 그죠? 이 달래꽃은요,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린 자연물일 거 아니겠어. 근데 이게 곧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야? 강인한 생명력으로 역사를 끌고 가는 민중을 의미한다는 걸 19번 문제 보기로부터 우린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죠. 두고 보더라도 이거죠. 두고 보더라도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19번 보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달래꽃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대와 화합의 대상들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이런 말은요 되게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뭐라고 말로 설명하긴 되게 힘드나? 보세요.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야.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여기 네모도 꽝 쳐져 있고 뒤에 이제 20번 문제도 마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를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시어일 텐데 어렴풋하게 이해해보자. 자, 이렇게 햇볕, 바람, 벌나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꽃하고 어울리는 거죠. 꽃은 햇볕을 받고 바람을 쐬고 또 벌나비가 안고 하는 거니까 연대와 화합의 대상들일 텐데 이것들과 어우러지는데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늘과 땅 사이, 그러면 온갖 이 자연물이 자라는 세상 천지에 그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그죠? 이끌고 가. 생명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우주의 공간, 세상 이곳을 어렴풋이나마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인 거야. 이 힘은요, 아까 우리가 19번 문제 보기에서 봤던 걸로 생각한다면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체인 요 달래꽃 같은 민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같은 거, 저력 같은 거 이런 거겠지, 그죠? 마음이 있어. 저래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자, 멸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까 19번 문제 보기에서 봤듯이 미래가 밝을 것이고 오랫동안 멸하지 않을 거니까, 그죠? 오래 이어진다는 것이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달래꽃은 피어나는 거예요. 그럼 봐, 햇볕, 바람, 벌나비하고 어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크나큰 역사를 끌고 가는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달래꽃이 피어나는 거고, 그다음 이 마음이 있어서, 봐봐요, 마음이 있어서 달래꽃이 피어난다고 했으니까 달래꽃이 피어나는 어떤 힘이 되는 거고, 원인이 되는 거고, 동력이 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과 바람과 벌나비와의 어울림도, 또 그리고 어느 알 수 없는 마음도 이 달래꽃이 피어나게 하는 것이고, 오랫동안 길이 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어떤 무엇이 있단 말이야. 됐죠? 이게 20번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왜냐하면 결국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달래꽃이 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거기에 이따가 문제 보겠습니다만 20번 문제 선지 5번에 그게 정답지잖아요. 가에서 마음은 피어나는과 연결되어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을 의미한다. 그죠? 자, 피어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있어. 자, 마음이 있어서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고 1연의 내용을 파악을 했다면 2연으로 갑니다.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 역사라거나. 자, 봐요. 자꾸 이게 민중의 그 역사를 끌고 가는 주체로서의 민중의 이미지가 여기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세요. 달래꽃의 긴 역사. 근데 그 민중은 있잖아요. 어떤 민중이에요? 꽁꽁 얼어붙어서 뭐처럼, 바위돌처럼 그런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거야. 그럼 봐요. 사실 자연으로 얘기하면 꽃이 봄에 피어나는 것은 얼어붙었던 겨울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거잖아. 달래꽃이요, 뭐 대단히 뭐 엄청나게 큰 꽃이고 뭐 튼튼하게 줄기가 생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야리야리하게 생긴 그 달래꽃이 어떻게 저렇게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냔 말이야. 그게 놀라운 거잖아. 그죠? 자연의 힘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중도 마찬가지예요. 엄혹한 시대를 뚫고 결국에 강인한 생명력으로 뭘 피워내는 거, 역사를 끌고 가는 거, 그게 민중이다 이거 아니야. 그지? 19번 문제 보기를 딛고 이 작품으로 들어간다면, 자, 긴 역사라거나 또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 위대한 힘이라는 게 뭐야? 역사를 끌고 가는 주체로서의 힘이죠. 그죠? 이것들을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적 화자가 이 달래꽃의 역사, 위대한 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찬양한다는, 예찬한다는 태도가 직접 드러나는 거죠. 그죠?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수위라는 게 뭐냐면 죄수복이에요. 죄수가 입는 옷이거든. 근데 그 죄수복이 봐,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예요. 수위를 입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죄수복을 누가 좋아하냐고. 근데 이 죄수복이라는 건 뭔가 억압적인 굴레, 고통스러운 순간과 시련의 역사,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오래오래 걸쳐 있는데 그게 거추장스러워서 벗고 싶은 거지, 당연히. 그죠? 우리의 역사에 푸른 수위가 씌워져 있다면, 예를 들어 일제에 억눌려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그게 우리가 벗고 싶은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입고 있는 거겠지. 근데 그것을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 같이. 달래꽃이 뭐니까? 민중이니까. 민중은 자기를 억누르는, 억압하는 그런 부자유와 억압의 세력과 시기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걸 꿈꾸는 힘과 지향을 가진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문장이 되게 구문이 길고 복잡하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달래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싼 서술들에 등장하는 무슨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벗고 싶다든지 위대한 역사와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19번 문제 보기에서 생각했듯, 미리 알고 들어왔듯, 이 고통의 순간들을, 여기선 지금 2연에서 주목하는 것은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거야, 특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서 이런 것들과 어울리고 역사를 끌고 가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주목했다면,
이연은 뭐 물론 그것이 긴밀한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고 서로 통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연에서는 특히나 뭐야? 억압적인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진 거야, 달래꽃이.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힘을, 역사와 힘,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진 존재이기에 민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존재해야 한다는 이건 당위적인 진술이에요. 맞죠? 이런 패턴이 3년에도 또 이어져. 어떻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되게 복잡한 구문들로 1, 2, 3년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주목해야 될 공통적인 구문상의 특징은 이런 거라고. 보세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년도 역시 자, 길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 달래꽃을 둘러싼, 특히나 달래꽃을 중심에 둔 여린 자연물들에 대해서 찬양의 정서로 민중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는 이 화자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3년갑니다.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이건 처음에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네요. 1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었죠. 자,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그쵸?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 얘네들 아까 1년에서 나왔던 애들 아닙니까? 연대와 화합의 대상이었던 것들. 달래꽃에는 햇볕도 쪼이고 바람도 쏘이고 벌나비도 함께 앉았다가 어울리고 하는 이런 돕는 것들이잖아. 함께 존재하는 것들. 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도 이 마음도 아까 1년에 나왔던 마음이죠. 어느 알 수 없는 그 마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그쵸?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줄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시어의 의미 하나하나를 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석해서 열거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긴 지금 그냥 통째로 그냥 그렇게 쭉 이런 맥락하에서 한꺼번에 읽어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눈망울이 뭘 의미하고 뭐 핏줄이 뭐 어쩌고 손이 뭐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굳이 변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달래꽃에 대해서는 화자가 계속 찬양하는 거야. 예찬하는 거죠. 뭐 전부 이런 걸 가져서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괴어 있는 눈망울과 뜨거운 핏줄이 예쁜 손과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요. 그러니까 전부 되게 미사역으로 수식하고 있는 대상의 여러 요소들이잖아. 맞죠? 달래꽃에 손, 핏줄, 어디 고운 청춘, 눈망울 다 그렇게 예쁘다고, 귀중하다고, 소중하다고, 아름답다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보세요.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 자, 환히 트인 길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게 19번 문제 보기에서 아까 우리 봤듯이 뭔가 환한 미래, 밝은 미래와 관련돼 있지 않겠어요? 환히 트인 길이 있어. 그죠? 아까 이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구문의 패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래에서 환히 트인 길이 있어서 그래서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중에 대한 나의 태도가 이 밝은 미래, 이 아름다운 존재인 민중이 펼쳐 보일 역사의 추동 주체로서의 이 민중이 경험하고 열어 보일 미래가 환하고 밝은 것이기에 나는 이 민중에 대해서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사랑해야 하는 당위라고도 느끼는 것이죠. 됐지? 19번 문제 보기를 딛고 가면 이 작품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 19번 문제의 선지도 정오 판단을 그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나로 갑니다. 자, 첫 시행을 보니까 맨 처음이 마음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마음. 요 마음에 네모 꽝 쳐있네. 그래서 아까 우리 봤지만 가의 1년에 나왔던 마음과
나에도 여기 1년 1행에 마음 딱 나와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20번 문제가 엮여 있잖아요. 자,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대단하죠, 그죠? 곱씹어봐도 참 좋은 시 아닙니까? 가만히 잘 봐요. 마음은 빈집 같아서. 빈집의 약속이라는 제목이신데요. 빈집의 약속이 뭔가를 봅시다. 마음이 빈집 같대요. 자, 비어있는 거야. 마음이.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냥 빈 공간이에요. 거기 뭐가,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시로 변하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하고요.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가 어떤 공간, 어떤 지향, 어떤 상태가 가득했다가 또 비워지고 그러는 거야. 그죠? 다른 게 또 어떤 감정이 가득 찼다가 또 비워지고, 그렇게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아요. 그지? 우리 마음속에 독사가 살 때도 있죠. 그죠? 그런 때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어.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았다. 마음이 빈집 같아. 비어있는 집이니까 주인이 어떤 때는 얘가 주인이 되고 어떤 때는 얘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이거 이제 미움이나 막 상대에 대한 증오, 분노, 막 이런 거, 또 그 질투, 막 이런 거하고 연관된다면, 이런 거는 청보리밭 너른들 같은 건 여유와 청신한 그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풍요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지? 마음이 심리 상태가 그렇게 변화한다고, 그지?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심검당 볕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했다. 개심사 심검당 볕 내리는 고운 마루라는 게 안 가본 사람도 이 시행 안에 이게 얼마나, 여기가 이 볕이 얼마나 좋을지, 이 절의 심검당이라는 곳에 이 마루의 볕이 얼마나 좋을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마음속에 그런 게 가득.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볕이 보고 싶은 날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런 거야. 이런 이 공간에 볕이 좋아 거기 앉아 있었던 기억이 그리움으로 가득할 때는 또 그게 내 마음에 또 가득할 수 있는 거죠. 그 공간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어느 날에는 늦 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했다. 그럼 봐요. 늦 눈보라 같은 게 또 상징적인 의미가 뭐가 있겠지? 있을 수 있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징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1대1로 대응돼서 어느 하나로 단일한 의미를 지닐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늦은 눈보라 같은 게 몰아쳐가지고 마음이 서럽기도 했다. 마음이 어떠니까? 빈집 같으니까. 그죠? 뭐든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겨울방이 방 한켠에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듯. 자, 겨울에 방에다가 방 한켠에다가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잖아요. 메주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우리 전통 옛날 겨울 방들 있단 말이야. 그렇듯이 마음에 봄, 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럼 지금 이게 막 계절적인 그 시어들도 막 사용하죠. 그죠? 겨울, 늦 눈보라, 뭐 볕, 봄, 가을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어떤 그야말로 공간이고 거기에 이런저런 감정과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거에 관한 얘기를 1년에 했어. 그러나 할 일 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그러면 이제 빈집 같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 다단한 감정들이 오고 갔지만, 자, 어찌할 도리 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내 마음에 머무를 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했나 봐요. 보세요. 수십 년 혹은 100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뭉긋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울울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지금 이게 계속 앞에 개심사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세요. 지금 미륵들의 미소, 그지? 미륵들 나오고요, 그지? 이렇게 뭔가 불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실제로 문태준 시인은 그 자신이 불교 신도이기도 하고 불교의 조예가 굉장히 깊기도 하고 불교 방송의 라디오 PD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관심이 많죠. 시구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럽니다. 자, 나무들의 고요,
마음속에 빈집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마음속에 나무들이 숲이 전나무 숲이 우르창창한 고요. 여러분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숲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고요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 고요를 나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 온전하게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다. 자, 잔혹한 말들의 세월.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우리는 보통 싸움을 말로 하죠. 잔혹한 말들로 합니다. 근데 그것과 정반대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이 그 반대에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 우르창창한 고요가 가득 자리 잡고 있을 때, 전나무 숲이 있을 때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내 빈집과 같은 나의 마음속에 이 전나무 숲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거죠. 그죠?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가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자, 전나무 숲이 들어있을 때 이렇게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고맙고 행복한 오롯한 고요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의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그 평정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죠. 늘 빈집이라서 그건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가 또 나가면 그뿐이야. 또 다른 게 거기에 들어와 차는 거죠. 그죠? 그건 뭐 또 어떤 때는 독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막 잔혹한 말들의 그런 풍경이 마음 안에 또 가득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자,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그때 다른 것은 이 고요를 채워버린, 막아버린, 지워버린 어떤 것일 수 있겠죠. 자,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뭐라고 말로 설명이 힘든데? 대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음은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아. 그냥 여기 지금 계속 나옵니다만 빈집 같은 거야. 그냥 지나가는 공간. 자, 방이 있어. 문과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거기는 온갖 것이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죠. 거기는 구획되어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냥 사람도 지나갈 수 있고 바람도 지나갈 수 있고 햇볕도 들었다가 안 들 수 있는 거고, 그지? 달빛도 또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거예요.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냥 그 순간순간을 찰칵찰칵 사진 찍어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인상 깊게 뭔가를 전해주고, 그런 거지. 집착하지 않고 고여있지 않고,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빈집의 약속이라는 시예요. 그럼 이제 가와 나를 읽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순서상 다로 가야 되겠다. 그죠? 자, 김석주의 의훈이라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준 깨달음, 의사의 훈계 같은 겁니다. 의사가 준 교훈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자.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 좌정했다, 앉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의원이 나한테 깨달음을 준 사람이에요. 몸을 기울여 자세히 살피더니만 고개를 들어 소리를 듣는 듯이 하다가 앞으로 나와 그 맥을 짚어보았다. 그러고는 물러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의 낯빛을 살펴보니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대의 맥을 짚어보니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무엇을 더 고치고 싶으신지요? 당신은 안 아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야윈 것을 고치고 싶네. 살이 찌고 싶단 말이야.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나는 너무 야위였어. 그러니까 살이 좀 찌고 싶다 이거죠. 됐어요? 중량입니다. 보세요. 사는 집이 화려하면 편안해서 살이 찌고, 음식이 사치스러우면 맛있어서 살이 찝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보니 기뻐서 살이 찌고, 소리에 가락이 어여쁜지라 즐거워서 살이 찌죠. 자, 이 네 가지. 집, 음식, 용모, 가락. 이것들이 화려하거나 사치스럽거나 아름답거나 어여쁘면 살이 찌게 되어 있다는 거야. 됐죠? 이 네 가지를 몸에 지니면 살찌기를 애써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가, 이 조건이, 기본이, 바탕이 마련이 되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살이 찌고 싶지 않아도 살이 찐다는 거야. 됐죠? 근데 보세요.
저들이야 진실로 그 같은 바탕을 갖추고 있는지라 살찌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그대는 이미 가난한 데다가 신분도 낮고 쑥대로 얽은 초가집에 살면서 채소와 거친 밥을 먹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가난하고요, 신분도 낮고요, 쑥대로 얽은 초가집에 살아요. 그러면 아까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예를 들면 또 채소와 거친 밥을 먹는다 그랬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자, 뭐 집이 화려하다든지 음식이 사치스럽다는 이런 조건하고는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죠? 자, 눈은 5가지 채색을 본 적이 없고 귀는 5가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 그럼 보세요. 자, 집도요 사치스럽지 않고요, 음식도요 사치스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눈도 보이는 모양도 호화로운 것이 아니고 들리는 소리도 대단히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살찌기를 구한다면 끝내 살이 찔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양비마저 잃게 될까 염려됩니다. 자, 이 양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가 비만할 때 비예요. 살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양비라는 개념은 아직 안 나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 사람의 이 의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아까 얘기했죠. 집, 음식,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어떻게 즐겁고 예쁘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근데 당신은 이 네 가지 바탕, 이 기본 조건, 전제 조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살이 찔 수 없는 상태이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살이 찌기를 구한다면, 원한다면, 그거를 추구한다면 끝내 살이 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양비의 양자, 좋을 양자 아닙니까? 좋은 비만. 너는 이미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좋은 살찜이 있어. 너는 좋은 비만을 갖추고 있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잃게 될까 두렵다. 살찔 수 없을 뿐더러 그걸 추구하다 보면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살쪄 있는 좋은 점을 잃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의사가 얘기했어요. 됐죠? 내가 말했다. 그렇구려. 내가 진실로 이 네 가지의 것이 없는데 또 병으로 야위기까지 하였소. 어찌 이른바 양비란 것이 있단 말이요? 자, 나는 그 네 가지 바탕이 없고 병으로 야위기까지 했는데 내가 어찌 좋은 비만을 가지고 있냔 말이야. 좋은 살찜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단 말이요? 했어요. 그랬더니 의원이 말합니다. 이른바 양비란 것은 화려한 거처나 사치스러운 음식 또는 즐거운 음악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색을 바탕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죠? 네 가지 살찌는 데 기본 조건. 근데 양비는 그것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얘기했던 그 네 가지는 양비 말고 그냥 진짜 몸에 살 오르게 만드는 조건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데 잃을까 봐 두렵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양비라는 것은 거기에 그런 어떤 그 진짜 육체적인 살을 찌게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의 풍요로움 같은 것들, 속된 어떤 그 여유 이런 것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덕으로 채우고 인의로 윤택하게 해서 낯빛에 가득 차올라 얼굴 느껴지죠? 도덕과 인의 이걸로 윤택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신적인 올바름과 풍요로움으로부터 얻게 되는 걸 양비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의원은요. 그래서 윤택하게 해서 낯빛에 가득 차올라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요. 뭐가? 양비가. 됐죠? 도덕과 인의에 가득 차서 쫙 얼굴에 낯빛이 드러나는 그런 걸 양비라고 부른단 말이야. 너는 그걸 갖추고 있다고. 지금 몸은 비록 야위였지만 너는 양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속된 그 네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만 살이 찌는데 그걸 갖추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 너는 그런 정신의 풍요로움을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는 진실로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해서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해서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 원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한다는 것. 양비를 내가 잘 관리하고 내 것을 잘 유지해서 평소에 없던 것. 예를 들면 몸의 살 같은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것, 추구하지 않는 것이. 그게 양비예요. 내가 원래 갖추고 있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것. 그게 양비를 제대로 관리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는 진실로 그 마음을 살찌워서 몸이 마르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살찌워서 이게 양비인 거 아니야. 양비를 통해 가지고 몸이 마르는 것을 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당신은 지금
몸이 마른 것을 병으로 여겨가지고 살이 찌고 싶다고 나를 불렀는데 당신 그거 고쳐야 될 병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형산의 옥 하나를 쌓아두니 그 값은 여러 개의 성으로도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산의 옥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그 화씨옥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변화라는 이름의 사람이 형산에서 아주 좋은 옥덩어리를 하나 찾은 거야. 근데 막 세련되게 가공되기 이전에 엄청난 값진, 여러분 왜 그 화씨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완벽이라는 말 알죠? 완벽하다라는 말에 어원하고도 관련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런 말을 썼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고 무가지보라고 불리던 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이웃 나라의 왕이 그걸 탐해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성 15개를 주겠다. 그 옥을 달라.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옥 하나가 여러 개의 성으로도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엄청나게 귀한 이런 형산의 옥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하루아침 제나루로 갔다가 금은보화가 시장에 쌓인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기뻐요. 이것과 맞바꿔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여기에 초나라 장사꾼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금은보화 따위에 눈이 멀어가지고 형산의 옥처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맞바꿔버리는 일을 했단 말이야. 대저 금은보화는 진실로 부자가 되는 바탕이지만 형산의 옥 한 개가 지닌 양부만 못합니다. 됐죠? 이게 뭐하고 관련 있는 걸까? 아까 얘기했듯이 양비하고 관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속된 가치를 넘어서는 살찜, 풍요로움이 있었듯이 이거는 양부예요. 좋은 부. 형산의 옥이라는 건 이 양부를 갖추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세속에서 귀히 여기는 금은보화 같은 것 따위로는 도저히 잴 수 없는 그런 양부를 갖춘 거였는데 장사꾼이 그 타고난 부를 잃고 나서는 어느새 미천 또한 다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은보화하고 바꾸는 일을 초나라 장사꾼이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 양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모두들 초나라 장사꾼을 비웃었지요. 됐죠? 비웃음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거라. 이 얘기를 지금 끌어들인 얘기는요. 맥락상 이렇게 이해해야죠. 당신이 만약 지금 살찌기를 원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의 좋은 걸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거하는 걸로 살찌는 걸 추구한다면 당신은 마치 금은보화를 얻으려고 양부에 해당되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인 형산의 옥을 금은보화하고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죠? 자, 이제 그대가 양비를 버리고 평소에 없던 것을 구하니, 평소에 없던 게라는 게 뭐겠어? 살이야. 그지? 원래 몸의 살. 그럼 설령 이것을 얻는다 해도 오히려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누구처럼? 초나라 장사꾼처럼. 됐죠? 자, 찾다가 얻지 못하고 또 본래 지녔던 것마저 잃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비웃으니 어찌 다만 초나라의 장사꾼 정도이겠습니까? 당신은 잘못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옛날의 현인과 군자는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피고 고쳐야 할 것을 살폈던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옛날의 현인과 군자들은 어땠는가 하면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피고 고쳐야 할 것을 살폈던 거야. 그럼 봐요.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양비 같은 거죠. 진짜 몸의 살 말고 아까 도덕과 인의로 충만한 정신적인 풍요를 먼저 챙겼단 말이지. 옛날 사람들은. 자, 몸이 살찌지 않음을 병으로 여기고 어디 있어? 바탕이 있어 살찌는 것으로 그 몸을 살찌우지 않고 양비로 그 마음을 살찌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바탕이라는 게 네 가지 바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몸을 살찌우는 게 아니고 양비로 마음을 살찌운다고. 정신적인 풍요. 자, 몸이 살찌지 않음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살찌지 않음을 가지고 병으로 삼지요. 양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진짜 몸에 살 그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이 온전해지면 저것을 부러워함이 없으니 어찌 자기의 형옥을 가지고 금은보화와 바꾸려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형옥이라는 게 아까 형산의 옥을 얘기한 거예요. 그 형옥, 즉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가지고 어찌 금은보화 따위와 맞바꾸겠냐. 그럼 대응되는 건 뭐겠어? 이 형옥이라는 건 양비,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근데 금은보화, 이건 뭐야? 네가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것, 살찌게 만들어 달라는 것. 육체의 살. 정신의 살을 버리고 육체의 살을 왜 취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의원이 나한테 훈계를 한 거죠. 그걸로부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런 글을 썼다 이거지. 됐지?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가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 땡. 이 문제가 여러분 의외로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틀린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요령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일단 봐.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했다? 딱 보니까 아닌데? 않을 것이다.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뭐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했겠어. 말도 안 되지. 땡. 그 다음에 대화체와 독백체 나아가요. 독백체만 있지 대화체가 어디에 있어 거기에. 누군가 얘기를 나누나? 아니지. 그 다음에 다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 의식을 드러낸대요. 지금 읽은 그 의훈이라는 글이 사회 참여 의식을 얘기했습니까? 양비를 놓치지 않고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글인데 이게 어떻게 사회 참여 의식이야? 더군다나 또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대한 경험 이것도 이 글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지? 그 다음에 가와 다는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해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는데 가에는 무슨 뭐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서로 어쩌고 하면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상황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다는요. 지금 계절의 변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살찌고 말고가 뭔 계절의 변화 양상과 무슨 관련이 있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답이 없어 보여서 틀린 사람들은 잘 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일종의 속어법이라고 하죠. 틀린 것들을 다 제껴내고 나면 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식구의 반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확신이 안 들어서 헤매지 마요. 시에서 가와 나 둘 다 시잖아. 시에서 동일한 식구의 반복은 어딜 찾아도 대부분 있게 마련이야. 그러니까 뭐 약간 위험한 얘기다. 뭐 많은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하기 힘들지 몰라도 꽤 많이. 그치? 식구의 반복은 꽤 많이 등장해. 예를 들면 가에서 뭐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같은 게 1년에도 나오지만 3년에도 나오고 있잖아. 그죠? 나에도 말이야. 어떤 데는 뭐 이런 게 첫 행부터 벌써 반복되는 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러면 의미를 강조하는 건 반복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란 말이지. 그러니까 적절한 게 뭔지를 찾기가 확신이 안 될 때는 확실하게 아닌 것들을 제외해 나감으로써 정답을 확정하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 갑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A,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가 19번 문제 보기를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시 제가 읽는 건 생략하고요. 선지 판단해 봅시다. 1년 하잘것없지만 그 처음에 하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 그랬잖아. 하잘것없지만 길이 멸하지 않을 맨 끝에 그랬죠.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했죠. 그런 달래꽃은 열이지만 아까 어디 있어? 열인 자연물, 그지? 열이지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영속성, 그죠? 어디 있어? 여기 영속성, 맞죠? 영원히 지속되는 성질. 딩동댕.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다시 1년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렴풋이 이끌려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을 드러낸다. 자, 민중이 고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럼 여기 고난 맞나? 아니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년 아까 우리 감상할 때 봤습니다만 자,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간다는 것. 즉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인 민중이라는 쪽의 개념으로 1년의 그 식구를 이해해야지 이걸 슬쩍 이끌려 간다고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걸 이끌려간다고 피동의 상태로 표현하는 걸 맞다고 넘어가면 안 돼. 이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질질 끌려가는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역사를 끌고 가는 주체 민중을 달래꽃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라고. 잘못했단 말이야. 이해됐죠? 3번 이연에 관해서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 그죠? 이연의 처음 내용이 그거였잖아.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그렇지 뭐. 아까 이연 볼 때 그랬었잖아. 바위돌처럼 얼어붙은 겨울의 대지를 뚫고 그 여리여리한 달래꽃이 솟아나는 그 강인한 생명력. 됐죠? 긴 역사와 위대한 힘이라는 게 이연의 식구로 나왔었고 그걸 가진 달래꽃의 모습은 역사를 이어온 민중의 저력. 이게 계속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위대한 힘, 저력 이런 거하고 연관짓는 그 해석의 맥락에 그대로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년 C에 관해서 햇볕, 바람, 벌나비 이게 1년에도 나왔던 거고 3년에도 또 나옵니다. 입 맞추고 살아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아까 얘네들이 뭐라고요? 연대하고 화합하는 대상들이라고. 그지? 1년에서도 그랬고 3년에서도 그랬고 요거하고 관련 지을 수 있는 선지들 내용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겠다. 됐지? 자, 20번 갑니다. 마음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래. 가에서 마음은 보드라운과 연결되어 애상적 자, 틀린 데가 있으면 그냥 바로 제외하면 돼. 가에서 이 마음이 달래꽃에 대해서 애상적 분위기? 여기 슬픈 분위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서 마음은 오롯하게 연결되면 긴박한 분위기. 이게 긴박한 분위기랑 무슨 상관이야, 나가. 작품 전체의 지배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면 1번 선지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2번 가에서 마음은 크나큰과 연결되어 타인에 대한 과장된 기대. 이 타인에 대한 과장된 기대라는 게 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우리가 19번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자, 나에서 마음은 착한 사진사와 연결되어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빈집 비어있는 곳이고 거기에 뭐든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고 빈집의 약속이잖아 그게. 그죠? 3번 가에서 마음은 알 수 없는 과 연결되어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 냉소? 애상? 다 상관없는 과장된 기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에서 마음은 할 일 없이와 연결돼 대상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 체념적인 태도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 4번 갑니다. 가에서 마음은 조촐하게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가가 상황에 대한 절망감하고 아무런 정서적인 연관성이 없는 시라는 거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뭐 애상적인 분위기, 뭐 절망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지? 나에서 마음은 몰아쳐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낙관적 자세. 자, 몰아쳐와 연결된 몰아쳐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에 보면요. 어느 날에는 눈보라가 몰아쳐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서럽기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늦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게 상황에 대한 낙관적 자세가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마음이 서럽기도 했다 그랬으니까. 맞지? 자, 5번 가에서 마음은 피어나는 과 연결되어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 오, 딩동댕. 아까 가 읽을 때 그랬죠. 1년에서 자, 뭐라고 했어? 그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달래꽃이 피어난다 했으니까 마음이 피어나는 과 연결돼서 달래꽃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에 해당된다. 딩동댕. 그 다음에 나에서 마음은 늘 빈집이니까 채워졌다가도 비워져요. 전나무 숲이 찼다가 다른 걸로 채워지고 독사가 있다가 너른 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지? 마음은 그런 공간이란 말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당연히 맞는 얘기죠. 주제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진술이죠. 정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1번 갑니다. 다의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바탕이 갖춰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살찌기를 구한다면 끝내 살이 찔 수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양비마저 잃게 될까 염려됩니다. 가지지 못한 것 뭐야? 살. 근데 그걸 얻으려 하다가 양비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양비마저 잃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대로. 오케이? 딩동댕. 2번 이른바 양비란 것은 화려한 거처나 다채로운 음식 또는 즐거운 음악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성을 바탕으로 삼지 않습니다. 양비는 이런 아까 4가지 바탕에 기본을 둔 진짜 육체에 찌는 살하고 다른 거라는 거지. 정신적인 만족에 해당되는 거야. 몸을 살찌우는 4가지 조건이 양비의 바탕이 아님을 드러내겠다. 딩동댕 맞죠? 도덕과 인의, 정신적인 풍요. 오케이? 자, 디귿 설령 이것을 얻는다 해도 오히려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몸을 살찌우는 것보다 양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겠다. 자, 이걸 얻는다 해도 장사를 잘하지 못하는 것, 즉 형산의 옥을 팔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같은 거. 그러니까 살이 찐다고 해도 양비를 잃어버리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살찌우는 것보다 양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이 때문에 옛날에 현인과 군자는 먼저 마땅히 살을 찌워야 할 것을 고쳐야 할 것을 살폈던 것입니다. 자, 옛날 현인과 군자가 양비를 지키고자 했음을 통해 마음을 살찌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 뭐야? 양비야. 마음이라고. 마음을 살찌워야 한다고. 그걸 강조하는 거라는 얘기지. 이것이 온전해지면 저것을 부러움이 없으니 몸의 병을 고쳐 도덕과 인의를 온전히 한다면 양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온전해지면 저것을 부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양비를 잘 지켜 마음이 풍요로우면 몸에 살찌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처럼 진술하면 안 되지. 미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죠?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자, 22번 갑니다.
이 문제도 조금 오답률이 높았는데요. 보기를 첨부해 가하다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추상적인 의미를 실제하는 것처럼 구체화하여 드러내죠. 문학작품에는. 그지? 추상적인 걸 마치 무슨 사물인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처럼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와 나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생생하게 구체화하거나, 자, 됐죠?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생생하게 구체화하거나 혹은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주관적으로 형상화하는 거야. 한편 다에서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활용해 추상적인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들을 선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 가에서 마음에 수위를 걸치고 있다는 표현, 그죠? 막 벗어버리고 싶었던 거추장스러운 수위 얘기하고 있잖아. 마음이 그런 수위를 걸치고 있다고 표현한 거. 그 표현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빗댄 표현을 활용하여 주관적으로 형성한 것. 자, 심리적인 억압, 그게 민중에게 가해지는 포괄적인 상태, 그리고 추상적인 것일 수 있지. 그것을 죄수의 옷이라는 구체물로 표현한 거니까 딩동댕 이렇게. 오케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로 볼 수 있다. 2번 가에서 손에 핏줄이 뜨겁다는 표현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촉각적인 시야로 활용해 생생하게 드러내. 자, 핏줄이 뜨겁다 라는 게 손에 핏줄이 뜨겁다. 이게 이 손에 핏줄이 뜨거운 건 누구? 달래꽃, 민중의, 예찬의 대상인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에 대해서 뜨겁다라는 촉각적인 시야를 활용해서 생생하게 드러내는 거 맞잖아요. 됐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인식하는 대상인 추상적인 대상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핏줄이 뜨겁다는 게 뭔가 열정 같은 거라든지, 그지? 온기라든지 뭐 이런 거일 텐데 그거를 촉각적인 시야를 활용해서 생생하게 드러낸 거 맞잖아요. 3번 나에서 마루가 들어와 살았다는 표현은 마음 안에, 그죠? 자, 화자의 바람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실제하는 대상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 마루 알죠? 마루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살았다라고 표현하니까 그게 실제하는 대상 마루를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표현했다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 4번 나에서 마음 안에 고요가 둥그렇다. 거기 둥그런 고요라는 말 나오잖아, 그죠? 거기 뭐라고 했어? 그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라는 시구가 있었죠. 자, 둥그렇다는 표현은 화자의 잠잠한 내면을 시각적인 시야를 활용하여 실제하는 것처럼 드러낸 거야. 자, 마음 안에 고요가 둥그렇다. 고요라는 걸 둥그렇다고 표현하는 게, 고요는 추상적인 건데 그걸 둥그렇다고 표현하니까 이렇게 시각적인 시야를 활용해서 실제하는 것처럼 잠잠한 내면, 고요라는 건 잠잠한 내면이죠. 그럼 맞는 얘기지. 5번 볼까? 다에서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팔았다는 표현은 세속적 가치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세속적 가치와 형산의 옥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자, 보세요.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팔았어. 그건 뭐냐면 양비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인 형산의 옥을 팔아버리는 것은 우매한 짓이죠. 양비를 그냥 내던지고 육체에 살 찌우는 걸 추구하는 거야. 그럼 봐. 세속적 가치와 형산의 옥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된다는 겁니까? 세속적 가치하고 형산의 옥은요, 반대쪽이야. 오케이? 이거는 세속적 가치로 얻을 수 없는 정신적인 풍요로움, 양비하고 통하는 거죠. 따라서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면 22번까지의 갈래 복합 세트, 문항수도 많고요. 낯선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읽고 이해하는 게 비교적 까다로웠을 세트를 끝냅니다. 자, 그 다음 세트인데요. 그 다음 세트도 역시 요 선생님의 요 설명, 요게 바로 말하자면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복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시죠, 그죠? 자, 선생님 가사와 시조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자, 요게 가가 가사 작품이고요, 나가 시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가나를 묶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낸다. 뭐 이런 경우 흔히 있죠. 뭐 현대시도 많이 있고요, 그죠? 자, 가에서는 병 중의 화자가 병을 앓고 있는 화자야. 근데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자, 고통인데 그 고통을 이겨내. 어떻게? 초월적인 세계를 상상하면서. 그런 요소가 요 가에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기억 26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억에도 밑줄 두고 있습니다만 눈 내리는 풍경에 관한 거야. 눈 내리는 풍경이 바로 여기에 희설이라는 게 기쁜 눈이라는 거거든. 눈 내리는 풍경을 묘사하고 표현한 게 이 작품 가의 전체 다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요소예요. 자, 그럼 됐죠? 그다음 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거 우리 흔히 봤죠.
강호에서 은거하면서 유자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대부. 근데 속세에 대한 미련이나 번민 같은 것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작품 속의 자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 가와 나의 큰 틀에서의 어떤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시 가는요, 눈 내리는 풍경을 병중의 화자가 보면서 초월적인 세계를 상상하면서 고통을 초극하는 그런 작품이다 라는 걸 알고 들어가 봅시다. 자, 풍설이 잠깐 자고 정제가 고요컨을 헌창을 널리 열고 병안을 높이더니. 자, 병든 사람의 눈이야 병안을 이렇게 들어요. 병중의 화자라 그랬지, 그죠? 풍설이 바람, 눈 바람이 몰아치던 게 잠깐 그쳤나 봐. 그래가지고 고요해지니까 창을 이렇게 열고 밖을 내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만리건곤의 무한한 청산이 엊그제 소년으로 백두홍이 되었시라. 이 말 이제 잘 상상해 보세요. 청산이 백두홍이 됐대요. 이건 봐라, 엊그제 소년이었던 게 할아버지가 됐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됐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사실 자기가 병든 화자이기 때문에 이런 백두홍 같은 이미지, 이런 그 시어를 선택한 의미도 저 밑바탕에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 자체는 뭐냐면, 자, 눈이 그쳤어. 몰아치던 눈이 그치고 잠깐 고요해지니까 창문을 열었더니 어때요? 바깥 풍경이, 소년이었던 풍경, 청산이 눈을 뒤집어 쓰고 온 세상이 하얗게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엊그제 소년으로 백두홍이 되었으라. 됐지? 계속해서 눈 내리는 풍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갑니다. 설산 진면목을 여기와 다 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 덮인 산의 진면목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와 조화홍이 변화도 그지없구나. 여러분 이런 표현 알죠? 조화홍이라는 게 이제 조물주 얘기하는 건데, 조물주의 그 변화가 온갖 막 휘황찬란한 솜씨 이런 게 막 대단하다, 헌사토 헌사할샤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변화도 그지없구나. 억만창생을 사칙해야 하단 말가 그랬어요. 억만창생, 모든 존재들, 특히 이제 백성들, 사람들, 그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 사치하게 만든단 말이야, 조화홍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집마다 경실이요, 섬마다 옥계로세. 경실, 옥으로 만든 집이고요, 옥계, 옥으로 만든 계단이야. 그럼 봐, 집마다 옥으로 만든 집이고 계단마다 옥으로 된 계단이라고. 이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사람들을 사치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누가? 조화홍이. 뭘로? 눈을 뿌려가지고. 온통 눈에 덮여 있으니 마을마다 집집이 다 옥으로 지은 집처럼 하얗고 반짝이고, 계단도 다 눈이 쌓여 있으니까 그게 옥계로 보인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억만창생을 사칙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시적 발상이 되게 재밌잖아요. 내 집도 찬란하니 거처는 좋다마는 선비에게 과분하니 심중이 불안하다 그랬어요. 우리 집도 눈이 쌓여가지고 내가 경실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옥계를 걸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집이 아름다워졌어. 그러니까 거처는 좋지만 나 같은 선비한테는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게, 여기서 으리으리하다는 게 뭐야? 눈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그 사치스러운 집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게 과분하니까 심중이 불안하다고 한 거죠. 만가천왕의 경효가 낭자하되 습유를 아니하니 풍속도 좋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봐. 자, 만가천왕 온 거리에 경효, 옥구슬이 낭자하되 습유를, 즉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는 것을 아니하니 풍속이 좋으시고. 온 거리에 옥구슬이 잔뜩 널려 있는데 줍지를 않아 사람들이. 이 풍속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 무슨 표현이라고? 아까 여기랑 다 이어지는 거야. 집이 그렇게 사치한 집이 된 것처럼 눈 덮인 길에 전부 옥구슬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그 눈 덮인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야. 온통 옥으로 다 뒤덮여 있는 것 같다는 얘기지. 근데 당연히 그게 옥으로 덮여 있되 온 세상이 다 옥이지만 사람들이 그걸 줍질 않잖아. 그죠? 진짜 옥이 아니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줍지를 아니하니 풍속이 좋으시고. 진짜 옥이 깔려 있다 봐. 사람들이 그걸 안 줍겠나? 그죠? 이 상황이 이해됐죠? 수레바퀴 흰 띠는 쌍으로 비껴가고 말발에 은잔, 여기 한자가 잘못됐네요. 은잔은 개개히 뚜렷하니 그랬어요. 자, 수레바퀴 흰 띠,
수레바퀴 흰 띠는요. 수레바퀴가 지나갔어. 바퀴 자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하얀 띠라고 얘기한 거야. 눈밭에 수레바퀴가 지나갔으니까 그걸 흰 띠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쌍으로 비껴갔어. 수레바퀴는 두 개니까 이렇게 쫙 흰 띠가 두 개 쌍으로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거고, 말발 그랬어요. 말발굽에 은잔, 은으로 된 잔. 말이 막 발굽이 찍혀 있다. 눈 위에, 눈밭에 말이 지나갔어. 그럼 거기에 그렇게 폭폭, 눈밭에 말발굽이 파여 있을 거 아니냐고. 그 지나간 자국이. 그게 은으로 된 잔 같다는 거야. 됐죠? 은잔은 개개의 뚜렷하니, 하나하나가 다 뚜렷하니 공장의 성령인가 천하의 기재로세. 자, 장인의 솜씨인가 천하의 제주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눈 내린 세상이. 공개 위의 새 자체는 야사 황대의 창힐서가 완연한 듯. 무슨 얘기냐면, 자, 공개 위에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계단 위에 새가 지나간 자취가 있죠. 그 자취는 야사라는 건 이제 뭐 시골에 있는 절 같은 거, 거기에 황량한 누대에 창힐서가 완연한 듯. 창힐서라는 게 뭐냐면, 창힐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요. 이런 새의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사람이야. 그 창일의 글씨가 완연한 듯. 그러니까 눈이 덮여 있는 어디 그 계단 이런데 새가 이렇게 지나간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석양 한천에 날아드는 저 까마귀, 저 까마귀, 눈빛을 덜어일샤. 됐죠? 온통 세상이 하얀데 까마귀가 날아들어. 그럼 저게 눈빛을 더럽힐 것 같다 이거지. 됐죠? 천지 만물 중에 내 홀로 유 다르니 소위 호상으로 개복들 하야스라. 무슨 얘기예요? 천지 만물이 다 하얀색인데 너 까마귀 너만 까만색이야. 그러니까 너만 홀로 종류가 다르니 하얀 옷으로 옷 갈아입는 걸 권한다 이거죠. 응? 권유하는 거예요. 정변대석은 여기 이제 뜰 가의 큰 돌은 백호가 준좌하니 이비장 보덧떠면 오호궁을 달을났다라는 게 뭐냐면, 자, 뜰 가에 큰 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큰 바위가 말이에요. 뜰에 있는 큰 바위가 눈을 잔뜩 뒤집어서 쓰면 그게 하얀 호랑이 같단 말이야. 앉아있는, 준좌한 것 같다고. 흰 호랑이가 앉아있는 것 같으니 이비장, 한나라 때 흉노를 토벌한 장군이 그걸 만약에 봤더라면 오호군에게 활 얘기하는 거예요. 활을 당길 뻔하겠다. 당길 것 같다 이거지. 왜? 호랑이, 하얀 호랑이를 장군이 보면 활을 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할 것 같다는 거죠. 자, 고목의 늙은 가지, 개개의 옥룡일세. 고목의 늙은 가지. 나무에 늙은 가지가 있어. 그 늙은 가지가 하나가 다 눈이 덮여 있으니까 그게 뭐로 보이는 거야? 옥룡으로 보인단 말이야. 옥으로 된 용처럼 보인다고. 운우, 여기도 한자가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 자, 운우, 구름과 비를 언제 얻어서 벽공에 오르려니. 자, 운우, 비 구름을 얻으면요, 용이 승천을 하잖아. 자, 그렇게 언제 얻어 벽공에 오르려니. 파란 하늘에 오를 것인가. 이런 얘기죠. 이 눈 덮인 고목의 가지를 용처럼 표현한 거예요. 용 같다 이거죠. 내 등을 잠깐 빌어 월중계를 꺾고잖아. 됐어요? 월중계라는 게 어디 있죠? 여기, 여기 각주에 지금 빠졌네. 월중계, 달나라의 개수나무. 그러니까 내 등을 잠깐 빌려서, 내 등이라는 건 그 아까 이 옥룡, 그치? 이 가지, 하늘로 승천하는 이 용의 등을 잠깐 빌려 얻어 타고 달에 있는 개수나무를 꺾고자 한다 이거지. 유흥이 전심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윽한 흥취가 더욱 깊으니 질병을 다 잊을다 이랬어요. 뭐야? 아까 병든 화자였는데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여기 황홀경에 취해 있는 거지. 이해됐죠? 자, 학창의를 잠깐 입고, 학창이라는 게 왜 하얀 옷에 이렇게 테두리 같은 데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옛 사람들 입던 옷 알죠? 그걸 잠깐 입고 청려장이라는 거에 그 저기 지팡이를 높이 짚어 바닥 없는 신을 신고 설리 눈밭에 눈 위에 배회하니 맹령이 있도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 맹령이라는 건 시인이야. 그 맹호연이라는 시인 이름인데요. 만약에 있었다면 나도 신선이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학창이 입고 눈밭에 이렇게 청려장 짚고 이렇게 눈밭을 지나가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까 우리 앞에 저기 보기에서 봤었지만 거기 뭐죠? 9쪽의 시험지에 선생님의 설명에서 봤었지만 초월적인 세계를 상상하잖아 자꾸 이 눈 내린 풍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잠깐 병들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황홀경에 취해 있는 가의 모습. 됐지? 눈 내린 풍경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멋진 표현들로 표현한 그런 가를 읽었습니다. 자, 나를 봅시다. 나는 아까 우리가 설명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강호에 은거하는 사대부가 그러면서 속세의 어떤 번민 같은 것들을 완전히 잊지는 못한 그런 모습 그랬습니다. 자, 율령천 긴 감소에 감소라는 게 물웅덩이 그랬어요. 율령천이라는 게 전라북도에 있는 그 하천 이름인데요. 율령천 긴 물웅덩이에 낚싯대를 들고 흩었다가 이리저리 그냥 어슬렁거리는 거지, 그지? 아침밥 조이 먹고 긴 조울음 내었으니 세상에 번우한 것이 이 뜻 알까 하노라. 무슨냐? 자, 번우하다는 게 뭐라고? 번거롭고 걱정이 많은 벗. 그럼 보세요. 이제 이게 뒤에 여러분이 많이 틀린 그 25번 문제와 관련 있는 얘기인데 잘 보세요. 지금 웅덩이에 낚시 들고 이렇게 한가로이 걸으면서 아침밥 잘 먹고 긴 조울음 내고 여유 있게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이잖아. 세상에 그 걱정 많고 번거롭고 막 바쁘고 이런 속인들, 세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의 이 뜻, 강호에 은거하는 유유자적한 이 뜻을 알까 하노라. 아마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엔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세상의 번우한 것은 나의 이런 한가한 삶의 양상과는 동떨어진 반대의 속세의 삶을 사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령천 백구 갈매기들 말이에요. 들이 나더러 이른 말이 인간 시비를 모르고 늙으소서. 자, 이 율령천입니다. 율령천의 갈매기들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인간 시시비비 가리는 인간의 시비, 옳고 그름을 모르고 늙으세요. 이때 인간이라는 건 속세를 얘기하는 거죠. 속세의 시비 가리는 것과 동떨어진 삶을 사세요. 이런 얘기지. 그죠? 그냥 속세를 속세를 떠난 탈속의 삶을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말도 아니되 검다 세다 하네다. 백구가 갈매기들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 뜻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검다 희다 막 그럽니다. 이런 시시비비를 막 가리기 좋아하고 뭐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지가 옳다 그르다 네가 그르다 이렇게 하는 그 인간 시비 같은 거 당신 모르라 하는 얘기를 갈매기가 나한테 한다는 얘기죠. 갈매기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자기의 지향이 그렇다는 거죠. 됐죠? 대산상상봉에 내 혼자 올라와. 근데 이제 요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를 잘못 판단하면 안 되고 이런 거죠. 아까 우리 보기 즉 구 쪽에 있는 선생님의 설명에서 그 속세의 그 세속의 뭐죠?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막 세상에 대해서 막 깊이 고민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이제 속세의 삶에서의 그 어떤 번다함에 대한 인식은 있는 거야. 그지? 이런 번우한 벗들이 사는 사람들은 나의 이런 유유자적한 삶을 모를 것이다에 관한 언급에서도 살짝 나오고요. 그다음 또 인간 시비를 가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게 옳으니 그르니 하는 사람들의 속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지향이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대산 상상봉에 큰 산에 상상봉 꼭대기에 상상봉에 내 혼자 올라와서 자기 혼자 꼭대기 올라왔습니다. 산 꼭대기에 애쳐 소리쳐 실컷 울고 생각느니 임의로다. 이 임이 누굴까? 평생의 위군부 애정이야 일각인들이 지릴까? 위군부 애정, 임금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감정 그랬어요. 그럼 이 임은 아마도 임금이겠지, 그지? 그러면 그거야 한시인들 잊으리까? 잊지 않는다, 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서리법으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에 대한 번민이라는 것이 임금에 대한 애끓는 정, 충정 같은 것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슬쩍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는 눈 덮인 세상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 읽으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유자적한 자연 속에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속세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점들에 포인트를 두고 읽으면 됐다. 그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선생님의 설명을 미리 읽는 것에서.
독해 포인트를 잡고 지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문제 볼까요? 23번인데요. 가와 나의 공통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쉽죠. 후렴구를 활용하여 근데 여기 가에도 나에도 후렴구는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연쇄 방식, 근데 연쇄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걸 연쇄라 그래요. 근데 이건 지금 가, 나에, 다에 연쇄가 없었죠.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는데요. 직유, 가와 나의 공통점, 직유. 이런 거는 그래서 사실 23번 문제에 이런 것들 후렴구, 연쇄, 직유, 또 상승과 하강 이미지, 의문의 형식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두고 읽을 때 있는지를 발견하면 더 좋은 독서의 그 순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직유의 방식을 사용해서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가와 나에서 공통점으로 뽑을 만한 게 없어요. 뭐 특히 가나를 조회를 할 때 나가 더 짧으니까 나를 한번 보세요. 자, 직유를 통해서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나에 있나 없나 보세요. 없죠. 세 개의 그 수를 제2수, 제14수, 제20수를 빨리 봐. 없지? 그지? 그럼 이거 공통적으로 찾을 수 없는 거죠. 상승과 하강 이미지가 반복까지요? 에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자,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요거는요, 의문문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가에서 억만창생을 사칙해 하단 말가 같은 거 의문의 형식을 사용한 거 맞죠? 나에서도요, 일각인들 잊으리까 이런 거 의문의 형식을 사용한 거 맞죠? 답이 5번입니다. 이해됐지? 자, 24번 갑니다. 가마괴와 백구, 새를 묶었네. 까마귀하고 갈매기를 엮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가마귀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경외감, 웬 여기서 경외감이 나와. 경외감은 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경외감이라 그래요. 이거 아니지? 가마귀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여기 지금 얘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자, 가마귀와 화자가 위로합니까? 아니지? 백구는 화자에게 공감하는 대상이다. 딱 맞는 표현은 아니다, 그지? 갈매기가 화자한테 조언을 하죠. 인간 시비를 모르고 늙으라고. 자, 가마귀는 화자가 권고의 말을 건네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답이 나왔네. 권고의 말 뭐라 그랬어? 너만 혼자 하얀 세상에 너 혼자 까만색이니까 너 흰색으로 옷 갈아입어라 라고 권고의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구는 화자한테 당부의 말을 하죠. 인간 시비를 모른 채 늙으라고. 그죠? 답 4번이에요. 자, 5번 가마귀는 화자가 속한 심리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고, 이건 뭐 그럴 수 있겠다, 그지? 온통 아름다운 하얀색으로 옥으로 뒤덮인 것 같은 세상인데 까마귀 혼자 까만색이니까 얘가 심리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라고, 약간 표현이 과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백구는 화자가 속한 탈속적 세계를 폄하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 백구는 탈속적 세계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속된 세계를 폄하하는 거겠지. 굳이 폄하하는 게 대상이 뭐냐고 하면 속세를 벗어난 세상을 살라는 거죠. 탈속적인 삶을 살라고 권하는 건데 이 백구가, 그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25번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이 25번, 26번 이걸 먼저 읽었다, 그지? 아까 우리 이걸 보고 가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25번 요거에 따라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가의 헌창을 열고 백두홍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는 상황, 그치? 아까 풍설이 잠깐 그쳐서 고요해지니까 헌창을 열고 병안을 들어서 청산이 백두홍이 된 사실을 세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설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당연하죠. 지금 설경을 감상하는 화자, 이게 지금 여기 핵심 아니야? 맞죠? 2번 학생 2가 나의 율령천에서 지내며 아침밥을 먹은 후 졸음이 나온 상황, 화자의 상황이지. 제2수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강호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지? 이게 지금 아침밥 먹고 그냥 어슬렁거리고, 그러니까 속세 친구들이야 뭐 바쁜 친구들이야 뭐 이 뜻을 알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는 얘기고요. 3번 가의 늙은 가지에 쌓인 눈을 보고 유흥이 깊어진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는 가가 모습, 그지? 늙은 가지, 그게 이제 그 늙은 가지에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옥룡 같다고 했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유흥이 깊어진다고 했으니까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는 거 맞잖아요. 나의 긴 감소에 낙대를 두고 흩어가는 상황을 통해 강호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죠? 자연은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 맞죠? 이것도 즐거움을 주고 이것도 즐거움을 주니까. 4. 자, 가의 옥룡을 떠올리면서
질병을 잊은 것 같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보고 아픔을 떨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잊는 공간. 이게 아까 얘기했어요. 초월적으로 생각하고 공통을 초월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맞지? 아까 뭐 질병을 잊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율령천에서 세상의 번우한 벗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도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 자, 보세요. 여기에서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다. 그러면 번민이 심화된다. 이거까지 얘기할 수 있나? 나아가요? 여기서 뭐라 했어? 세상의 번우한 벗을 떠올리는 상황은 뭐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데 세상의 번우한 벗은 이 뜻을 알까 하노라. 모르겠지 아마. 걔네들이 어떻게 알겠어. 이 유유자적하고 즐거운 이 기분을. 이런 얘기거든. 그럼 번민이 심화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맞는 말인 것 같은 착각을 해서 4번이 맞는 말이라고 오판을 하면 이 문제를 틀린 거야. 굉장히 많이 틀렸죠, 여러분? 자, 5번 갑니다. 가의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는 상황. 자기가 설리에 서서 뭐 바닥 없는 신을 신고 청래장을 짚고 자기가 신선이라고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눈을 보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는 화자의 모습. 신선이 사는 곳이니까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죠. 여기 아까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대산 상상봉에서 위군부 애정을 생각하는 상황을 통해 삼봉을에서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 자, 여기 위군부 애정이라는 게 임금과 아버지에 대한 도리에 관한 이야기니까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 답이 없는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뭘 찍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은 4번이 왜 틀린 말인지를 가만히 잘 다시 판단해 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요 3부의 마지막 문제 26번 문제 봅니다. 기억을 고려하는데 눈 내리는 풍경이라고 했어. 그러면 A에 대한 영상시를 제작한다라는 상황 설정을 가정해 보자. 협의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여주면 좋겠어. 그렇죠. 왜? 자기네 집도 뭐라 그랬어? 내 집도 찬란하니 거처는 좋다마는 선비에게 과분하니 심중이 불안하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죠? 눈이 온 거리에서 풍속에 따라 구슬을 줍는 화자의 모습. 아니라니까. 눈이 왔다 이런 얘기가 다 선지마다 다 들어있어. 이번에도 이게 들어있으니까 맞다. 아니죠. 그 맥락은 뭐였어? 온 세상에 옥구슬이 막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줍지를 않는 거 보니까 풍속이 좋구나. 남의 거 탐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 옥구슬은 진짜 옥구슬이 아니잖아. 눈 내린 풍경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니까. 아까 지문 얘기할 때 했잖아요. 답을 2번으로 골라야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을의 집들과 거리가 한눈으로 덮여있는 장면을 당연히 지금 이 전체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눈 쌓인 길 위로 말발굽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장면을 보여주면 좋겠어. 아까 뭐라 그랬어? 말발의 은잔은 개개히 뚜렷하다 그랬어요. 은잔, 말발굽, 눈 덮인데 말이 발굽이 밟고 지나간 거기가 은으로 된 잔처럼 보인단 말이죠. 됐어요? 5번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 거기 뭐라 그랬나? 수레바퀴 흰 띠는 쌍으로 비껴가고 그랬죠? 수레바퀴가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지나간 눈 위에 밟고 지나간 이 궤적을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 흰 띠가 쌍으로 비껴갔다고 얘기해요. 딩동댕. 오케이? 자, 아까 감상만 제대로 눈 내린 풍경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그것을 감상만 할 줄 알았다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3부에서 두 세트 모두 독해의 포인트가 되는 길잡이를 먼저 확인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 해봤습니다. 4부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니까 다음 시간 4부 현대소설과 고전소설로 만나도록 하죠. 4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